반갑습니다. 지한송입니다. OT 할게요. 이게 객관식 재무관리인데 일단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재는 여기에 있는 친절한 객관식 재무관리 요거 있죠? 그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목차가 있는데 목차가 17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17장까지 있는 목차는 지금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페이지 보시면 파트 1 재무관리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난이도 하 해가지고 1번 문제부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이 난이도 하 문제,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상 요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재무관리는 더 그래요. 뭐 회계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재무관리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2차까지 빡세게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기본 강의만 딱 듣고 나서 다 까먹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게 가장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재생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강의를 이렇게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 문제의 수준을 난이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나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과목들까지 공부를 하니까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난이도를 나눈 거거든요. 나눈 거거든요. 난이도 중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럼 그러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난이도 상까지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한번 맞춰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 상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실력이 미천하니까 난이도 하까지 공부해야지. 그러진 마세요. 난이도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4문제. 쉽게 나오면 뭐 대여섯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데 난이도 하는 그냥 개념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개념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난이도 하 문제를 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난이도 중까지를 해야 되는데 난이도 중까지를 하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평균적인 난이도로 나온다 라고 볼 때 한 12문제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4문제가 난이도 상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여유가 되면 난이도 상까지 하시고 여유가 안 되면 난이도 중까지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재무관리가 16문제인데 다른 과목이 너무 급해가지고 재무관리를 선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목차 중에 파트,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부해야 될 파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 하되 대신에 내가 나중에는 선별적으로 요 파트만 가져가겠다. 중요한 파트, 1차 기준으로 중요한 파트는 1, 2, 3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8, 9장,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4, 15예요. 근데 제가 자주 나오는 주제를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더 내가 버리고 싶다. 그러면 경제성 평가, 그 다음에 2장이죠. 그 다음에 자본자산 가격결정 이론 5장이죠. 그 다음에 10장 레버리지와 자본구조 이론, 그 다음에 14장 옵션 가격 결정. 이렇게 하면은 6문제 정도예요. 6문제에서 7문제, 많게는 8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들으세요.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난이도 하 다 풀고요. 난이도 중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난이도 상을 풀 겁니다. 그러면 난이도 하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유인물로 개념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물론 난이도 중 문제를 풀 때도 난이도 하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개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난이도 하에서 개념 설명할 겁니다. 이게 5회예요. 5회. 난이도 하 문제가 되게 문제는 쉽지만 개념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5회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4, 5, 20, 20시간 좀 안 되게 해서 난이도 하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 문제풀이 위주로 쭉 가요. 그래서 난이도 중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3회 정도에서 난이도 상 문제를 풀 겁니다. 그때는 많이 안 남아 있겠죠. 난이도 상 풀 때는. 몇 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강의가 한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5, 6년 정도 했는데 난이도 중까지 듣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끝까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 뭐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오래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이 그만큼 성실하다는 거거든요. 그 성실성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니까 뭐 끝까지 살아남는 게 가장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 하 요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는 5회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5회 정도. 심심하면 제 유튜브에 합격자 인터뷰가 얼마 전에 올라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의 인터뷰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막판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랑 얘기를 나눈 그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맞나요? 10, 11, 12, 1, 2, 5개월 남았거든요. 5개월.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 객관식 문제를 쭉 풀고 할 텐데 재무관리만 한정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너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계사 1차 합격의 목표니 몇 가지 좀 당부 드리고 할게요. 재무관리는 1차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재시생들은 뭐 재무관리를 어느 정도 12문제 중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초시생이다. 그런데 내가 좀 많이 재무관리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재무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역시나 회계, 세법, 상법, 경영학, 그 다음에 경제학 그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 11, 12에는 연습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초시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시생들은 끝까지 뭐 회계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연습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의 모험이고요. 그거는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하려면 객관식 돌려야 됩니다. 객관식 돌리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기출문제 위주로 하세요.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기출문제도 벅찰 거예요. 기출문제가 다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좀 건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랑 나머지 문제를 같이 건드린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일 잘 만든 문제가 기출문제거든요. 교수님들이 고민해서 만든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남으면은 그 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건드리게 되면은 쉽지 않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초시생들은 기출문제도 다 커버 못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은 커버를 하면 적어도 400점은 맞습니다. 그럼 40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올해같이 뭐 395인가 커트가. 그래도 400점이 합격이니까. 400점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여기에 올해 공부하신 분들이 은근 있고요. 올해 2차에 떨어지신 분들이 1차를 다시 봐요. 그러면 1차의 그 수준이 조금씩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과 경쟁을 하려면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쉽게 나오는 문제를, 내가 공부했던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시험장에서는 그 시험장에는 예를 들어서 회계학 50문제 나오는데 그 다 못 풀어요. 여러분 뭐 재시생들이 알잖아요. 그 50문제 다 못 풀어요. 그러면 버릴 걸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이에요. 50문제 다 못 푸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추릴 건 추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할 때, 1차 공부를 할 때는 그때는 나름대로 다른 데 취업도 많이 잘 되고 해서 회계사 1차에서 떨어졌다, 뭐 2차에서 유에 떨어졌다, 유에 떨어지는 분들은 뭐 다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차에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재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시생까지는 있어도 뭐 3시생, 4시생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그냥 힘드니까 취업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니기 때문에 그 멘탈 관리도 좀 나름대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그 공부 시간 확보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 330만 넘으면 됐던 그런 시절이라서 저는 만약에 커트라인 330이면은 기출문제만 잘 반복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저는 그때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엽적인 것도 공부를 하다가 지엽적인 게 쉽게 나오면은 내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점수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강사를 하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게 더 고득점이에요. 수석 합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버릴 거 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버리는 양이 나름대로 좀 작았겠죠. 수석 합격자는. 그래도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데다가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저는 고루고루 해서 고루고루 맞았지만 고루고루 틀렸어요. 그랬더니 339로 합격했습니다. 330점 넘겨야 되는데 339로 겨우 합격했어요.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시간을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 시간을 그만큼 많이 확보를 못하니까 뭐 15시간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아니에요? 하루에 그리고 10시간 정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10시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엽적인 거 절대 건드지 마세요. 내가 15시간을 공부한다? 건드세요. 지엽적인 거. 근데 10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면서 무슨 지엽적인 걸 건드려. 그냥 10시간 정도 공부한다 싶으면 그러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1차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고 2차 생각해요. 2차 때는 그때 또 얘기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식 문제집 7페이지 보세요. 자, 파트 1 재무관리 기초에 있는 문제 드립니다. 그러면 파트 1 자, 재무관리 기초는요, 6페이지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재무관리 의의인데, 이 재무관리 의의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재무관리 전반, 재무관리 숲을 보는 그런 챕터고, 나온 적은 있지만, 거의 난이도 하수준이고요. 여기서는 화폐 시장가치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그럼 화폐의 시간가치는 계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한 문제다 5분씩 주면은 다 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하고자 하는 거는 2분 내에 풀 수 있냐예요. 2분 내에 혹은 1분 30초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풀 수 있냐 풀 수 없냐 요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화폐의 시간가치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냐 정확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제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낫고 다른 데다가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게 낫죠. 경제학하고 같이 보거든요. 재무관리가. 경영학하고. 그러면 같이 봐요. 그러면 화폐 시장가치 문제가 딱 나왔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풀다가 막혔어 중간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화폐 시장가치는 중간에 뭔가 풀다가 뭔가 막히는 지점이 있어. 그거는 모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제끼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한번 우리가 쭉 한번 화폐 시간치 문제들은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유인물 8페이지부터죠. 재무관리 구조. 일단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회계에서의 BS랑 재무관리에서의 BS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회계에서의 BS는 회계적 이익을 가지고 하지만 재무관리에서의 BS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회계에서도 시장가치가 나오긴 합니다. 그쵸? 재평가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장가치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적합법 할 때도 시장가치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원가보다 낮은 거를 시장가치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가치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회계에서 회계 기준에서 정한 어떤 시장가치니까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시장가치랑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만약에 BS가 나오면 요거는 별 말이 없으면 일단 시장가치입니다. 별 말이 없으면 시장가치고요. 별 말이 있으면 이거는 장부가치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장부가치면은 회계 숫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별 말이 없으면은 재무관리에서의 BS는 시장가치입니다. 그리고요 재무관리에서 자산 있죠. 자산. 재무관리에서 자산. 그럼 회계에서 자산과 다르냐? 재무관리에서 자산은 회계에서 자산과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계에서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재무관리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순운전자본, 그 다음에 영업자산, 그 다음에 비영업자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산은 회계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수준으로는. 2차까지 가게 되면 조금 비교를 해야 되지만 1차 수준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부채가 있는데 부채는 여기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회계에서는 있잖아요.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랑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는 대표적으로 매입, 채무, 선수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순운전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가요. 재무관리에서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그거를 재무관리에서 뭐라 불러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재무관리에서는 타인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에서 부채, 재무관리에서는 타인자본인데 재무관리에서도 얘를 그냥 부채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부채, 타인자본 그냥 같은 의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별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외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일반론을 배우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유형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시면 돼요. 저는 설명드릴 때 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 그런 걸 위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뭘까요? 요거는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돈이잖아요. 타인자본은. 그러면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이 있겠죠. 그거를 자기자본이라고 부르죠.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은 자기 자본인데 사실은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 플러스 기업 가치 증가분까지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주로부터 내가 100만 원을 조달했다. 그러면 회계적으로 자본금 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면서 기업 가치가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20만 원 증가하는 부분도 있죠. 그것도 자기의 자본으로 봅니다. 왜? 시장 가치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타인 자본은 시장 가치랑 자본 가치가 보통 일치해요. 그런데 자기 자본은 장부 가치랑 시장 가치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가 있고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가 아까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2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MPV, 더 정확하게는 마켓 밸류 에디드, MVA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시장가치 기준으로 BAS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한테 돈을 조달한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조달한 돈을 준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돈 빌린 거에 대한 대가주죠. 대가. 그 대가가 뭐예요? 자본 비용인데 얘를 타인 자본 비용이라 부르고요. 밑에를 자기 자본 비용이라 부르고, 요거를 합쳐서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예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겠죠. 이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그래서 전체 기업 입장, 전체 자산 입장,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친 입장입니다. 그때 자본 비용. 자, 이 자본 비용이라는 용어는 그럼 누구 입장에서의 용어입니까? 기업 입장에서 용어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용어고요. 이 타인 자본 비용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좀 달라진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자산은 아까 제가 비영업자산하고 영업자산이 있다고 했지만 회계사 1차 시험 수준으로는 비영업자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업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랑 주주한테 돈 조달한 다음에 자산을 산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막 굴려요.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도 뭐가 있냐면 장부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조달해가지고 어떤 기계장치 공장을 지어서 샀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공장 기계장치의 시장 가치를 평가해 보면 그 공장과 기계장치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게 120만 원이다. 그러면 그 20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MPV, Net Present Value, 그 다음에 MVA, Market Value Added,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그 20만 원은 누구 몫이에요? 채권자 몫이에요? 주주 몫이에요? 그거 주주 몫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가한 부분 있죠? 증가한 부분, 그거는 주주 몫으로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 자산을 굴려서 뭐래요? 영업을 하는 거죠. 운용. 이 자산을 운용해 가지고 뭘 발생시킵니까? 자산을 운용시켜 가지고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부를게요.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나중에 계산을 할 거고요. 그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채권자랑 주주한테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채권자랑 주주한테 분배를 한다. 그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련의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줄 때 회계에서는 이자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한테 줄 때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할 건데요. 이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 자본 비용은요.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이에요. 그런데 타인 자본 비용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요. 기업이 번 돈에 대해서 정해진 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업이 번 돈에 대해서 정해진 이자 주고 난 나머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자본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은요. 얘는 어떤 금액으로 어떤 비율로 환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돈 많이 벌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많아지고 돈 적게 벌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작아지니까 타인 자본 비용은 보통 일정한데 자기 자본 비용은 들쑥날쑥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 비용 우리가 배울 때는 뭐 10%, 1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10%예요. 자기 자본 비용이 12%예요. 그러면 그 숫자는 어떤 숫자냐? 그 숫자는 주주들이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주주의 최소 요구 수익률. 요게 자기 자본 비용이고요. 만약에 자기 자본 비용이 10%인데 14%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 주고 나서도 14%가 남았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은 10%인데 14%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10%만 받아요? 아니거든요. 14% 받는 거예요. 그 4%가 더 번 돈이에요. 즉 자기 자본 비용은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고 그것보다 더 번 거 그것도 결국 주주의 몫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주는 나머지 다예요. 채권자 주고 나머지 다 주주의 몫이 되고 근데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는 주주랑 채권자한테 이 정도는 줘야지 라는 어떤 허들 레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을 우리가 보통 계산하잖아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그거 어디서 계산을 하게 되냐면 결국 나중에 CAPM에서 계산을 할 겁니다. 주주들이 요구하는 위험이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수익률은 이 정도 돼야지 라는 1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거든요. CAPM에서. 그러면은 그 CAPM에서 계산 수익률 자체는 위험과 수익률.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률이 낮고 이거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주주들이 결국 가져가야 되는 몫이 아니라 주주들이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그 사전적으로 정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CAPM에서 배울게요. 그래서 나중에 위험과의 관계식을 나중에 쓸 거고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 나중에 배우겠죠. 체계적 위험은 뒤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주한테 가는 거 있잖아요. 주주한테 갈 때 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줄 수도 있고요. 배당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당 안 주고 유보를 할 수도 있어요. 유보. 그러면은 우리가 주주한테 배분을 할 때 주주에게 배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배당 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유보 후 나중에 분배 나중에 배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에게 배분을 할 때는요. 지금 당장 배당으로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재투자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해서 자기자본 비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용 자체가 재무관리에서 되게 어려워요. 개념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기자본 비용이 딱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용을 나중에 CAP까지 한 다음에 조금 이해를 하시면 2차 때 도움이 될 거고 1차 수준으로는 그냥 나중에 요거 위험과의 관계식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보 후 나중에 배분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유보를 한다는 것은 요거는 재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재투자. 유보를 한다는 건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보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어들였는데 50만 원을 유보해요. 그 유보된 50만 원은 타인 자본으로 가요? 자기 자본으로 가요? 유보된 50만 원 당연히 주주 몫이잖아요. 원래. 배당으로 안 주고 그냥 쌓아놓는 돈이니까 요거는 자기 자본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유보를 통해서 재투자하게 되면은 재투자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 재투자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 자기 자본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금액을 쌓아 놓은 다음에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 ROE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순이익률.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덥네요. 저만 더워요? 여러분도 더워요? 더워요? 진짜요? 그럼 털어도 돼요? 자, 1도 낮추겠습니다. 1도. 왜 이렇게 덥지? 아, 이게 열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8페이지에 보시면은 조달과 운용과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요거를 우리는 나중에 FCF to firm 요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firm한테 가는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요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또 나중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본 비용과 수익률이 있죠. 그래서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조달한 자본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고요.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으로 나뉘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까지 해서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재무관리의 목표 있죠. 재무관리의 목표. 자, 재무관리의 목표는 결국은 거기에 기업가치 극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면 뭐가 극대화되는 거냐면 결국 이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관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기업가치 극대화다. 근데 기업가치 극대화를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저 FCF,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있죠. 그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많이 벌면 돼요. 돈 많이 벌면 되고요. 첫 번째는 FCF를 올리면 돼요. 그럼 기업가치가 극대화 될 거예요. 결국 미래의 현금 흐름 현재 가치로 할인할 거니까요.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방법 또 뭐가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할인율을 낮추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맞죠? 이 기업 가치라는 것은 결국 저 자산 가치거든요. 자산의 시장 가치. 그러면은 이 기업 가치는 결국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구하는데 그때 요 CF가 FCF고요. 그 다음에 요 R이 여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면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 자체를 작게 하면 할수록 뭔가 주주한테 가는 몫이 커지겠죠. 그렇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8%보다 6%가 만약에 똑같이 10%를 벌었는데 8%의 최소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2%가 초과분이고 6%의 최소 요구 수익률 하면 4%가 초과분이니까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주주의 최고 요구 수익률은 작을수록 좋을 거예요. 작을수록. 그러면 조달한 거에 대가. 지금은 이제는 기업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기업이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가 타인 자본 비용이고 자기 자본 비용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역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타인 자본 비용하고 자기 자본 비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좋겠죠.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 이자 비용, 배당 이런 것들 작게 하면 할수록 그러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 즉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낮출수록 기업 가치가 극대화가 됩니다. 이거는 할인율.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자, 그렇게 되면 자, 기업 가치가 극대화 됐어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 극대화 된 다음에 그 기업 가치가 결국은 채권자랑 주주에게 주기 전에 자산의 가치인데 그걸 채권자한테 주고 정해진 금액 주고 나머지가 주주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가치에서 부채를 빼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본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커지면 부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기 자본 가치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가 결국은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랑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는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죠.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본 잠식 들어보셨어요? 자본 잠식이 뭐예요? 자산의 가치보다 부채의 가치가 더 클 때 자본 잠식이라 불러요. 그럼 자본 잠식 하에서 주주가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냐?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건데 기업 가치가 100인데 부채가 120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 자본 가치가 마이너스 20인 자본 잠식인 상황입니다. 그럼 자본 잠식인 상황에서 여기서 NPV가 10인 어떤 투자안이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기업 가치가 10만큼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업 가치가 10만큼 증가할 때 그 증가한 10이 자기 자본 주주한테 가요? 채권자한테 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가한 즉 기업 가치가 100일 때는요. 얘는 얼마만 딱 가져갈 수 있어요? 120 다 못 가져가거든요. 100만 가져가요. 100만. 그런데 여기서 NPV가 10인 어떤 투자안이 있어서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10만큼 증가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안 가요? 주주한테 안 가요. 여기 있는 100일 때 부채는 100만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10이 된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10 가져가고 주주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냐? 결국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자본 잠식인 상황이다. 부채가 기업가치보다 큰 상황에서는 여기는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플러스 10이라는 NPV를 만드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플러스 10.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죠. 전체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주들은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디서 또 배우냐면 뒤에 자본구조 이론 중에서 대리비용 이론에서 한 번 더 배웁니다. 거기 있는 자본구조 이론 중에서 대리비용 이론에 타인자본 대리비용이 있어요. 타인자본 대리비용은 타인자본 비용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타인자본 대리비용은 대리비용 이론 중에 채권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어떤 대리비용입니다. 채권자랑 주주 간의 어떤 이해상충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비용인데 기억나신 분들은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부할 테니까 그때 또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자본 잠식 하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와요. NPV가 0보다 크면은 해야 되는데 NPV가 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투자를 안 하려는 유인, 그게 타인 자본 대리 비용 중에 하나예요. NPV가 0보다 크면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 잠식 하에서 주주들이 그 투자를 안 하려는 유인이 뒤에서 자본구조 이론 중에 타인 자본 대리 비용에서 배우는 개념이니까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재무관리의 목표는 거기에 첫 번째 문단에 기업가치 극대화다. 그래서 NPV 증가시키면 기업가치 증가하고 주주가치 증가 이어진다. 그런데 밑에 다만 자본 잠식 상태에서 부채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큰 상황이고요. 그때 NPV가 증가하면 당연히 기업가치 증가하지만 해당 증가분은 채권자의 가치 증가로 인한 증가로 먼저 이어져서 주주가치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대리비용에서 공부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볼 거예요. 7페이지에 1번 여기에 재무관리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2014년도 기출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어렵지 않죠? 5번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입니다. 기업가치 극대화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없으니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거기에 배당 수익률 극대화. 배당 수익률은 이거는 정리를 하면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주식 가치, 이거는 주가예요. 주가에서 얼마만큼 배당을 받았는지, 이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그 배당에만 한정해 가지고 내가 산정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10,000원 주고 샀어. 근데 1년 후에 배당이 1,000원 들어와. 그러면 10%의 배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 용어고요. 그 다음에 고객가치 극대화. 이 고객가치 극대화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최근 재무관리는 여러 이해관계자들도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에도 부합하게 기업이 운영돼야 된다라는 ESG 경영 하에서 막 이루어지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주 가치 극대화, 주주를 위해서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고객, 정부, 그다음에 시민단체, 임직원, 당연히 주주 포함하고 채권자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플로우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객가치 극대화도 뭐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고객가치 극대화가 그 결과적으로 고객가치 극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자기자본 극대화라는 거예요.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 고객가치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얻고자 하는 거는 자기자본 극대화다. 그다음에 주당순이익은 EPS잖아요. 이거는 회계이익이니까 회계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재무관리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극대화는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크면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거,
금액 극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재무관리에서는. 수익률이 50%다.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수익률이 50%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냐면 금액이 같아야 돼요. 투자 금액이. 투자 금액이 같으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게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수익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4번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액. 동일한 금액이 깔려 있어야지 4번이 맞는 문장이 돼요. 2번 볼까요? 재무관리의 기능은 조달과 운용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기업의 활동과 재무관리의 기능을 짝지은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운용. 기회장치를 샀다. 투자잖아요. 투자. 투자는 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제품을 생산,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이런 것들 다 운용에 속합니다. 유상증자, 사채 발행 이거는 조달에 속하죠. 유상증자는 주주한테 조달한 거고요. 사채 발행은 채권자한테 조달한 겁니다.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재고자산을 매입한 행동은 생산, 구매 활동이니까 이것도 운용에 속해요. 아시겠죠? 회계에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무관리에서는 재무활동을 뭐라고 불러요? 조달이라고 불러요. 조달활동. 회계에서의 재무활동은 조달활동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업과 투자 묶어가지고 운용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서는 회계적 이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회계적 이익은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숫자들이.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 기준을 정하잖아요. 어떤 회계 처리를 할까? 경영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정액법을 할지 정률법으로 할지 이거 경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죠.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은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회계적 이익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여러분 파생상품 고급 회계 가서 보시면 선물 거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화폐 시장 가치 또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엽적으로 들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외는 언제든지 존재해요. 예외는 언제든지 존재하는데 그 예외에 너무 매몰되면 그러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기 어렵다.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 또 틀린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3번은 회계적 이해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불확실성도 고려하지 않죠. 불확실성도 일반적으로 회계적 이익을 얘기할 때 회계적 이익을 할 때 보통은 역사적 원가가 많잖아요. 매입 원가가 많으니까 불확실성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에 대한 개념 어떤 이익을 쓸 거냐 영업이익을 쓸 거냐 매출 총이익을 쓸 거냐 당기순이익을 쓸 거냐 그러한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 사실 요거는 뭐 정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이익을 할지 그거를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적 이익을 가지고 의사결정하지 않고 현금 흐름 가지고만 하면은 현금 흐름은 객관적이잖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조작할 여지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니까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재무관리, 의사결정 목적으로는 적합하겠다.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공부를 할 때 회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그 목적 적합성에 상충되는 개념이 뭐예요? 신뢰성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고요. 목적 적합성을 높이면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 원가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신뢰성은 올라가죠. 왜? 100억 주고 샀어요. 그 누가 태클 걸어요? 100억 주고 산 거 계약서 봐서 100억 주고 샀네.
그러면 태클 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신뢰성은 올라가지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100억으로 매입한 걸로 공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 150억에 거래되니까 150억으로 공시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할 때는 의사결정 목적으로는 150억에 공시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하기가 더 편하니까. 하지만 150억이라고 시장 가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 150억을 믿을 만한가? 간평에서 150억이라고 했는데 그 간평사들도 다양한 어떤 뭐 가정에 따라 가지고 뭐 만든 그런 시장 가치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치의 문제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목적 적합성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재무관리에서는 신뢰성 방점이에요? 아니면 의사결정, 목적 적합성 방점이에요? 재무관리에서 목적 적합성이에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 즉 시장 가치로 우리가 공시를 해주면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회계적 이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8페이지에 4번 있죠? 그 4번 유동성 선호현상은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거고 5번 먼저 볼까요? 5번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해요? 최대, 자본 비용을 최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답은 2번이긴 한데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볼 때 좀 구분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용어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우리 그 공부에서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볼 때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이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률. 근데 또 투자 수익률을 어느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채권자 주주. 채권자 주주 입장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있잖아요. 채권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두 개 나오는데 별 말이 없으면 누구 입장?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 이건 투자론으로 들어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투자했을 때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주 입장에서 주식 투자했을 때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때도 투자 수익률의 개념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투자 수익률은 누구 관점? 기업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이고요. 그게 내부 수익률 IRR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을 불러요. 나중에 경제성 평가에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IRR이라는 내부 수익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해요? 여기는 자본 비용과 비교해요. 그래서 자본 비용은 10%인데 내부 수익률이 12%야.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10%로 조달해서 12% 수익 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때 그 12%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경제성 평가에서의 IRR,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5번 그 문장의 투자 수익률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아, 기업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 IRR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화폐의 시장가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